한국에서는 나이 국적 불문하고 무료 교육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한국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뉴욕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A master list of free resources for learning Korean that can get you from absolute beginner all the way up to intermediate, if not further. 자존심 센 미국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차용했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밀러, 미국 뉴욕 교육부 장관입니다. 52살의 나이로 교육개혁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에서 열린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 윌리엄 크로포드의 질문에 교육 전문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핀란드를 외치고 또 다른 이는 스웨덴, 독일 등을 언급했죠. 저도 당연히 핀란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물론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국가라는 건 알지만 교육 시스템의 롤모델이라니 마음속으로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학습이 가능합니다. 크로포드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희망 한 줄기였죠. 밀러 장관님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교육 강국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헌신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대학 진학률, 문맹률, 평생교육 참여율, 모든 지표가 놀라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정말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미국의 교육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뉴욕 교육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앤디, 내 일정을 비워줘. 나 한국에 가야 해.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미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야. 일주일 동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오겠어.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의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정보 시스템. 첫인상부터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서울시 교육청에 도착하자 박정우 교육감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죠. 교육청 입구에는 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 장관님,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육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에 감탄했죠. 놀라운 도시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죠. 회의실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통계가 눈에 띄었죠. 박 교육감님,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다니려면 평균 35,0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4,60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박 교육감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배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나라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학 강의, 평생 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 공공도서관. 모든 것이 무료이거나 매우 적은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박 교육감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뉴욕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싶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겠구나.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뉴욕, 더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육감의 안내로 한국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K묵 운영센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첨단 디지털 장비들과 분주히 일하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죠. KMOC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죠. 센터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직접 플랫폼을 체험해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수백 개의 강좌가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한국의 명문대학 교수진이 참여한 강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문학, 경영학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있네요. 그리고 정말 무료라고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저에게 박 교육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무료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강의를 클릭해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좌였죠. 고화질 영상과 자막, 그리고 강의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질문 게시판에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온라인 강좌 하나만 해도 평균 200만 원, 스탠퍼드의 AI 강의는 약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무료라니 믿기지 않네요.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K묵은 201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죠. 정말 놀랍네요. 뉴욕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말이죠. 밀러 장관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학생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카페인데 인터넷 강의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와이파이와 전원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박 교육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한국의 교육 철학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직접 인터넷 강의에 접속해보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다양한 강좌를 살펴보며 뉴욕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첫 방문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였습니다. 도착해보니 화려한 외관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듯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곳의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듯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EBS의 역사를 담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EBS는 설립된 한국의 교육 전문 방송국입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TV 채널,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역사 동안 한국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죠. 이성욱 사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표정을 가진 그는 오랜 교육자 출신으로 교육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EBS가 단순한 방송국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전국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며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스튜디오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교사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수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나는 수학 여행이라는 시리즈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죠. 특히 학습 난이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기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 콘텐츠가 대부분 유료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제작비가 상당할 텐데 말입니다. 정부 예산과 약간의 광고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공공재라는 철학 때문이죠. 저희는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EBS 온라인 수업센터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능대학 수학능력시험 강의가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EBS 수능 강의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의 최고 교사들이 참여하여 모든 교과목에 대한 고품질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스튜디오에서는 수학 강의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가 미적분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칠판 대신 디지털 패널을 사용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SAT 대학 입시 준비 강좌 하나만 해도 $1,500, 약 200만 원입니다. 한국에서는 수능 강의가 전부 무료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인데요.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모든 과목의 수능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죠.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상간 지역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의 평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정의의 시작이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EBS의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사용 현황과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매월 약 500만 명의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이용자가 700만 명까지 증가했죠. 데이터 분석팀장인 김지원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학습 자료와 연습 문제를 추천하죠. 빅데이터와 AI를 교육에 접목한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에듀테크 교육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싼 구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EBS는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활용, 요리, 원예, 금융교육, 건강관리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콘텐츠였습니다. 한 스튜디오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 신기술 관련 강좌가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40, 50대 연령대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도 모두 무료인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전문 교육이 대부분 유료인데 말이죠. 네, 물론입니다. TV로 방송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특히 은퇴한 노인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방법 등을 알려드리죠. 한 작은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니 70대로 보이는 노인분이 스마트폰 활용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사가 디지털 결제 앱 사용법을 설명하자 노인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따라해보며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경숙 할머니인데 78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EBS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상 편집법을 배우셨죠. 지금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호기심에 김할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나요? 김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해주셨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전통 요리법, 옛날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온 역사를 공유합니다. 특히 6.25 전쟁 체험담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역사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니까요. 처음에는 손자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시청자가 있어요. 미국, 캐나다, 심지어 브라질에서도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도구가 된 것이었죠.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교육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하지만 EBS에서 제 나이대에 맞는 강좌를 제공해줬어요.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김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이것이야말로 평생교육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뉴욕에서도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군요. 특히 노인 인구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시급합니다. 박 교육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생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제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볼까요? EBS를 나와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관공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다양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센터입니다. 주민센터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주민센터 2층에는 여러 교실이 있었고 각 교실마다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영어 회화, 컴퓨터 기초, 법률 상담, 전통 공예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죠. 특히 은퇴자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 교실을 들여다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전통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께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6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만날 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라서 부담이 없죠. 저는 이곳에서 도자기, 서예, 영어 회화를 배웠어요. 작년에는 손주에게 영어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써줬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서 평생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생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세대 연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은 노인분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이 증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민센터 내 디지털 교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태블릿이 구비된 공간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법부터 인터넷 뱅킹, 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 온라인 쇼핑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가르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열심히 태블릿으로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배우시는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시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직접 관공서에 가서 처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코로나 걱정도 줄었죠. 게다가 배움 자체가 즐겁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가 생긴 셈이에요. 하루 종일 한국의 평생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배움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교육이 나이, 성별,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외관과 넓은 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지식은 모두의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문구에서 한국 교육의 핵심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현재 1,0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자 수는 약 200만 명입니다.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국가 지식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안내를 맡은 김유진 부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수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식 나눔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디지털 도서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학습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부터 은퇴한 듯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학술 논문, 전자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유명 학술지와 데이터베이스도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기관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모든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부관장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전문 학술 자료에 접근하려면 대학에 등록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뉴욕 국립도서관에서도 일부 학술 자료는 유료인데 한국은 완전히 무료라고요.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네, 정부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모든 시민이 필요한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각 좌석마다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하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문원 디지털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년 된 한국의 고서들이 첨단 장비로 디지털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서, 고지도, 전통 의학서 등 귀중한 자료들이 보존 처리되고 있었죠. 이 작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것인가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죠. 특히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문서 번역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한 직원이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400년 전 한의학 지식이 첨단 기술로 보존되고 세계와 공유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것을 세계와 나누고 있군요. 김 부관장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옹고지 신문 꾸즈싱의 정신으로 옛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보 접근권을 중요한 공공재로 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다양한 방식의 학습과 창작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6,00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공간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일부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 청소년들의 스터디룸, 성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책 대여를 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독서 교실,
노인 디지털 교육 등이요. 특히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책 돌봄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의 한 공간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의 지도 아래 독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이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독서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와 교육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는 디지털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열람석마다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었고 태블릿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나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이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실제 도서관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현재 20만 종 이상의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확장되고 있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즉시 다양한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학술 서적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자책 한 권을 구매하는데 적어도 $1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니 놀랍네요. 저희는 지식 격차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전자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은 학습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독서 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다양한 도서관과 학습 인프라를 체험하며 지식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 모든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무료인가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 교육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교육과 지식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그 투자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교육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식에 대한 열정과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뉴욕, 아니 미국 전체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사이버대학을 탐방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이 인상적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이라는 모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한국의 고등교육 혁신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21개 대학이 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김태훈 총장의 소개였습니다. 그는 교육공학 전문가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 학위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년제 학사학위부터 석사학위까지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학생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이버대학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40대 경력 전환자, 60대 은퇴자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한 여성 학생에게 사이버대학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7세 주부입니다. 결혼 전 패션회사에서 일했는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어요. 사이버대학 패션 디자인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옆에 있던 50대 남성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제조업체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회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기감을 느꼈죠. 사이버대학 AI 융합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MBA 과정만 해도 $6만, 약 $8천만 원입니다.
한국의 사이버대학 학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 총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부 과정은 유료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재교육,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정도인데 미국 대학의 10분의 1 수준이죠. 사이버 대학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성인 교육이 절실한데 한국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마지막 방문지는 세종학당이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공식 기관이죠. 건물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죠. 이지원 세종학당 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해외에서 10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종학당은 단순한 언어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문화 외교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강좌가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초급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학생들의 발음을 교정해주고 있었죠. 세종학당은 표준화된 교재와 교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어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의 학습자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문화체험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 악기인 장구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장단을 맞추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죠. 문화체험은 언어학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음식, 전통 예술, 대중문화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깊어지죠. 한 미국인 학생에게 다가가 세종학당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마이클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세종학당은 수업 퀄리티가 높고 비용이 저렴해서 정말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받으려면 한 학기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들었을 텐데 말이죠. 이어서 우리는 디지털 학습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KBS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KBS는 국영방송사로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죠. 실제로 스튜디오에서는 쉽게 배우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한국어 교사와 외국인 출연자가 일상 회화를 주제로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형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 학기에 약 330만 원인데 한국은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다니 놀랍네요. 한국은 언어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죠. 이는 문화 산업, 관광,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종학당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그 가족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에 2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취업 지원, 자녀 교육 등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목표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센터를 둘러본 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민자 교육이 큰 문제인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군요. 언어 교육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박 교육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인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둘러보며 교육이 얼마나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해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민자 교육과 사회 통합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죠.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시는군요. 한국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던 박정우 교육감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동안 저를 안내한 피로함보다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공공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은 미국이 많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점은 교육을 특권이 아닌 권리로 보는 한국의 철학입니다. 박 교육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죠. 호텔에서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학교 교육을 넘어 평생학습, 디지털 교육, 문화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박 교육감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밀러 장관님, 뉴욕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얻은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뉴욕 교육 시스템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한국과 뉴욕 간의 교육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뉴욕 교육개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뉴욕 시장과 교육 관계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장관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무엇을 배우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시민이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MOC, EBS, 디지털 도서관, 사이버대학, 세종학당 등 각 시스템의 장점과 뉴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공공교육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용은 줄이면서 접근성과 효율성은 높였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도 무료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도서관 학습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뉴욕 시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할 텐데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 초기 투자 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한번 제작하면 수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시설 유지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큽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활발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뉴욕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본받아야겠군요. 밀러 장관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뉴욕 디지털 교육 혁신 계획을 즉시 추진합시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영감과 아이디어로 뉴욕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회, 배움의 끝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었죠. 경제력과 군사력을 넘어
인류애와 배려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강국 대한민국에 감탄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